자,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담보물건이 나오죠. 353페이지 총설에서 담보물건의 의, 그 다음에 2번 인적담보, 물적담보 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받을까? 요거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제도인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겠죠. 보증인을 세우는 거. 이게 뭐죠? 인적담보. 아니면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 게 뭐죠? 물적담보. 이렇게 되는데 인적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적담보만. 인적담보가 어디에 있냐면은 채권법 총론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시험 범위는 아니고 우리는 물적담보만 시험 범위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질권도 시험 범위가 아니고 유치권과 저당권만 시험 범위입니다. 354페이지 오시면 2번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 해가지고 나오죠. 일단 줄친 게 뭐라 되어 있죠? 타물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을 가질 수가 없다. 타인 소유물이 된다. 이런 얘기고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종성이 나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권리가 두 개 있는 거죠.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도 돈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없이도 채권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채권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은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건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 만약에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채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굳이 을에게 붙어 있을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을에게 뭐가 없으니까요? 채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저당권도 병에게 어떻게 해요? 쫓아오게 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건도 소멸한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건도 쫓아간다.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그냥 용어 정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요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1억 원 전액 변제할 때까지 요 담보물건은 저당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건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박스가 있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나오고 판례가 나와요. 불가분성과 관련된 거라고 나왔는데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냐,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 두 사람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자동차를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갑은 맨날 본네트만 열었다 닫았다, 그죠? 을은 좀 낫죠, 그죠? 탔다 내렸다. 병은 뭐죠?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3분의 1인 거고요. 이 갑을별 모두 자동차 전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신? 갑한테도 소유권을 물어보면 소유권이 아니라 이 물건을 물어보면 전부를 갖고 있고, 그렇죠. 전부 갖고 있고. 갑도 어디를 사용 소유하냐면 자동차 전부를 사용 소유하는 거고요. 을도 뭐죠? 전부를. 병도 전부를 사용 소유하는데 지분이 3분의 1, 소유권에 대해서 3분의 1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시간을 나누든지 뭐든지 사용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갑을병 모두가 전체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적어볼게요.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된 거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2분의 1이고 땅에 대해서 뭐죠? 전부죠. 따라서 갑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된 거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이 반씩 분할해서 여기 거는 갑의 거, 여기 거는 을의 것이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여전히 토지 전체에 계속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는 그럼 반대쪽은 피해볼 수 있죠. 그렇게 그죠? 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체에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분할하게 되면 을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공유라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가 설정이 됐지만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어디요?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게 되는 이유는 동일한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공유지불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상식적이지 않은 게 생겨요. 막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법 문제의 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는 것과 일치된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를 한 사람은 마치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틀려야 되잖아요. 상식에 부합되는 거라면 공부를 안 한 분도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 있다면 문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거 이상한데?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봤자 뭐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의성이 나와요. 조금 설명드리고 교재 법 좀 읽어볼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 건물이 멸실돼서 없어지면 저당권은 뭐가 돼야지? 소멸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이 공용징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수용이 되면 저당권도 등기관이 뭐 해버려요?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이 뭐 할 위험에 처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멸실 훼손을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는데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용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까지 저당권자인 을이 압류를 했다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고요. 대신 뭐가 생겼습니까? 가치 변형물이 생겼을 때 그 가치 변형물을 지급 또는 임도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지금 3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질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 법이 질권에다가 요 규정을 두고 저당권에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끌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질권이. 근데 우리는 질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 342조 읽을 때 질권을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다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 인정이 되고요. 저번 주에 공부했던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전세권도. 근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 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멸실돼서 없어져 버렸다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죠?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제가 지금 토지랑 건물을 따로 봐주는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유치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건물이 저런 식으로 없어졌다 했을 때 네. 건물이 어쨌든 토지는 정리하고 있는 지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은 뭐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건물이 없어지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건물에 대해 소멸된다는 거죠. 솔직히 또 토지가 멸실된다 해서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 없지 않나요? 땅이 멸실된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보통 멸실 훼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유지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인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했는데 건축주인 을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공사대금을. 그러면 이 건설업자는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유치할 수 있거든요. 토지를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유치하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는 뭐죠? 별개의 물건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죠? 소멸돼야 되겠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건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물이 되려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건축법과 좀 달라.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물인 거거든요. 만약에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설업자가 기둥과 외벽까지만 만들었어요. 지붕은 안 만들었어. 이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안 주려고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니까. 최소한 지붕까지 있어야 뭐가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붕이 없으면 요거는 토지의 일부인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건물과 토지는 뭐죠? 별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넘겨볼게요. 너무 자세히 깊이 들어가는데. 넘겨보시면 357페이지 오시면 담보물권의 효력이 나오죠. 1. 우선변제적 효력. 저번 주에 했죠.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유치권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죠?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저번 주 이유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런 말씀드렸어요. 소멸이 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멸돼야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법에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규제 보시면 질권과 저당권이 인정된다잖아요.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우리는 저당권과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유치적 효력. 이거 뭐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유치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변제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자에게는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당권자에게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왜요? 저당권은 스스로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뭐만 해놨죠? 등기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추급적 효력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담보물권도 뭐예요?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담보물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추급적 효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추급적 효력은 담보물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절대권에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담보물권의 일반론적이에요. 자, 유치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치권에 의해 가지고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실제로 유치권은 시험 문제가 좀 최근에, 물론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개념만 잡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자, 358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나오죠. 320조입니다.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죠. 그죠? 좀 적어보면 이런 겁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유가증권을 안 나올 거예요. 빼자고요. 타인의 물건을 뭐 하죠? 점유한다.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합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또 얘 채권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변제기가 도래했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인 거죠. 유치권이 뭐죠?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인 거예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기다 좀 길게 적은 이유, 여기다 좀 살을 붙일 건데,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험이 참 쉽게 나올 때는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에 한한다. X.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다음 유치권자는 반드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따라서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고요.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치권도 물권이니까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 물권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자, 원래는 이런 취지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개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개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저는 그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겠죠. 자본공단의 게 아니라 나 손해배상 해주기 전까지 내를 개를 못 돌려주겠어.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 집에 개가 저를 물었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자동차를 유치하거나 그 집에 있는 TV를 유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채권은 뭐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개로부터 발생했으면 개를 유치할 수 있고 자동차로부터 발생했으면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해요. 필요비는 뭐냐면 수리비. 그 물건을 수리했으면 그 물건에 관해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개량비.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이 개량비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뭐 공사대금 채권은 이해되시죠? 그죠? 뭐 건물을 지어줬다, 페인트 칠을 했다, 이런 것들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 원입니다 라고 계약을 하면 보증금이 100만 원인 거고요. 보증금이 1억입니다 라고 하면 보증금이 1억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이 1억인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건물이 발생시킨 채권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뒤에 채권법에 나오지만, 계약법에 나오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권리금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매매대금도 이해되시나요? 자, 매매대금도 왜 1억인 거예요? 1억이라고 계약을 했으니까 1억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대금이니 임대차니 권리금은 요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니까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해야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복잡하고 그러면 이게 막 분쟁이 많은 거야. 그러면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냥 요 320조를 개정하면 돼.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또는 임차보증금 해가지고 임차보증금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버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세입자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거든. 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세입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뭐니 다 폐지해버리고 이 320조를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또는 보증금 이렇게 임차 보증금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세입자 보호가 완벽한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차피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출제 경향은 과거에는 보증금, 권리금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잘 나왔어요. 최근에는 매매대금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헷갈리라고 매매대금도 그냥 매매대금이 아니라 공사, 자재, 매매대금 이런 식으로 넘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공사 자재가 나오면 이 뒷건 안 보고 그냥 공사대금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죠? 이게 헷갈리게 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요것도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미리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돈을 빌려주고 5년 후에 갚기로 했더라도 오늘 설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담보물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하고, 가장 중요한 효력은 뭐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끔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죠.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현수막이 오래 가죠. 그런 거 느끼셨어요? 막 현수막이 최근에 저는 이쪽 왕십리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왕십리 쪽에서 현수막이 걸렸는데 한 5, 6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현수막 걸리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치권자는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요. 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유치권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뭐 해줬냐면 신축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을이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뭘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대금 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여기죠. 근데 갑이 뭐 건물 공사도 중단되고 막 이러니까 이 건물에 뭐가 되냐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병이 뭐인 거죠? 경락인 거. 이해되시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을은 유치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을이 병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거죠. 을이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만 공사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공사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유치권을 이유로, 유치권이 물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갑에게도 반환 거부할 수 있고 병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병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을과 병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면 안 주면 병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한테 청구 못하고 오로지 반환만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을과 병 간의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관계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저당권으로 갈 겁니다. 자, 368페이지. 368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당권이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예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또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거든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368페이지의 356조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념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줘서 을이 뭐가 되냐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그리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일단 우리가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약정 담보 물건이니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저당권자를 우리가 뭐죠? 저당권자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조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갑이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군 거예요? 채무자인 거고. 갑 대신에 갑의 친구인 병의 부동산에다가 대신 저당권 설정해 줬으면 이 병이 뭐가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야, 나 있잖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 집에다가 좀 담보 좀 설정해 주면 안 되니? 그 친구가 뭐죠? 대신 설정해 줬다. 그럼 그 사람이 뭐죠? 물상보증인.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채권이 이전이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을인데 저당권이 을이 아니라 병 앞으로 설정돼 있다면 그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죠?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판례인데 이 판례를 보는 거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요. 예외적으로 유효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 판례를 볼 건데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했고요. 중도금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잔금을 주기로 한 날 잔금을 안 줘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전화한 거죠. 아니 왜 주기로 한 날 잔금 안 줘?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씨 돈 없으면 사질 말아야지 왜 샀어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 돈 없으면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뭐죠? 환장하는데 며칠 지나서 을이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 돈도 없이 아파트를 사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알아봤더니 정이라는 사람이 요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빨리 잔금을 치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그러라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이 자꾸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잔금 받기 전에 먼저 이전 등기부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금 정이 지금 딱 돈 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냥 등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돈 써준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갑의 입장엔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잔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돈 받기 전에 이전 등기해주면 이놈이 팔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잔금을 피담보 채권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안전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 이전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요? 처 앞으로. 부부입니다. 처,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이해되시죠? 부인 앞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놈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해주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갑은 요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저당권을 이유로 뭐 한 거예요?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정이 환장하겠죠? 정이 주장하는 거죠. 자,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잔금을 받을 채권자는 갑인데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니까 이러한 경매 신청은 부당하다고 정이 뭐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3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자, 빨리 해볼게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이 부수성이 뭐냐면 부종성, 수반성을 줄여서 부종성, 수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이해되시죠?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첫째 요건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합니다. 지금 갑, 을, 병 세 사람이 뭐 하면 돼요? 합의했겠죠? 뭐 우리한테 내 처 앞으로 저당권 등기하고 이전 등기 줄 겁니다. 우리도 좋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아가 그 제3자의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적으면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부부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해요. 네 돈 달라는 겁니까? 내 돈 달라는 겁니까?
내 돈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남편이 간만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도 채권자인 거예요? 부인, 처도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따라서 병은 실질적 의미의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예요. 그쵸? 형식적으로는 간만 채권자지만 실제로 누구도 채권자인 거예요? 병도 채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삼자 간에 합의가 있고 요 병, 처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경매는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수험자가 기억할 것은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삼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그 제3자를 처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유효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십니다. 이 정도만 개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경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당권의 많은 부분도 해결했으니까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드디어 이제 계약법에 관한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